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는 바로 넷플릭스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와 주주 서한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 빽빽한 숫자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지금 스트리밍 제왕의 머릿속이 훤히 보이거든요. 특히 이번엔 워너브라더스 인수라는 정말 초대형 폭탄 선언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만 보면 2025년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네, 매출은 452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16%나 줄었고요. 유료 구독자도 드디어 3억 2,5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숫자만 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죠. 이 엄청난 성장세 뒤에 숨겨진 진짜 동력은 뭘까? 그리고 또 하나, 네, 바로 그 워너브라더스 인수. 이게 과연 넷플릭스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속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성적표부터 좀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2025년 재무 성과는 정말 탄탄합니다. 주주 서한을 보면 단심이 매출만 느는 게 아니고요. 이익률도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9.5%로 3%포인트나 올랐어요. 특히 주목할 건 광고 기반 요금제 수익인데 이게 많이 늘었죠? 이게 2.5배 이상 성장하면서 15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성장 엔진에 시동이 제대로 걸렸다는 신호죠. 사업 자체는 정말 잘 돌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참여도 있잖아요. 인게이지먼트. 그 부분, 네. 네, 돈은 이렇게 잘 버는데 정작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는 총 시간, 그러니까 전체 시청 시간은 2025년 하반기에 2% 증가에 그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사실 그게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전체 시청 시간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넷플릭스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 시간은 무려 9%나 증가했어요. 9%나요? 네. 반면에 외부에서 사온 라이센스 콘텐츠 시청은 오히려 줄었죠.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건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2023년하고 2024년에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때 오리지널 제작이 멈추니까 넷플릭스가 그 공백을 메우려고 외부 라이센스 콘텐츠를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이제 파업이 끝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모든 시청 시간이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나온 겁니다. 논리는 알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전체 시청 시간 정체라는 부정적인 지표를 포장하는 편리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혹시 성장의 한계에 대한 우려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일종의 마케팅 서사는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주장은 조금 더 깊은 전략적 변화를 암시해요. 전략적 변화요? 네, 예정의 넷플릭스가 콘텐츠 뷔페 모델, 그러니까 뭐든 많이 차려놓고 골라보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넷플릭스가 자신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콘텐츠 뷔페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수도꼭지 트면 물 나오듯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기업에서 이제 디즈니처럼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문화 엔진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훨씬 더 어렵지만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주주 서한에서도 기묘한 이야기나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작품을 콕 집어서 언급합니다. 이런 강력한 팬덤은 그냥 구독을 유지시키는 걸 넘어서요. 입소문을 내고. 그렇죠. 입소문으로 새로운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관련 상품 판매 같은 부가 사업으로까지 이어유니까요. 실제로 이런 전략 덕분에 고객 만족도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구독 유지율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 이런 선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은 새로운 광고 모델의 성공을 증명하고 팬덤 중심의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으로 기반을 확실히 다진 해였군요. 그럼 이 단단해진 기반 위에서 2026년에는 뭘 더 쌓아 올릴 계획일까요? 네, 2020년 목표는 훨씬 더 야심만만합니다.
그래요? 매출은 510억 달러까지, 광고 수익은 또다시 2배 가까이 늘려서 와, 광고 수익을 또 2배나요? 네, 30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어요. 이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갈래요? 기존의 영화와 시리즈라는 핵심 사업을 더 강하게 만들고, 제품 경험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거죠. 아, 바로 그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이 제일 눈에 띄더군요. 라이브 이벤트, 비디오 팟캐스트, 클라우드 게임.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넷플릭스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야심이 보여요. 이게 큰 그림인 거죠? 정확합니다.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디즈니 플러스나 HBO가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넷플릭스는 이제 유튜브,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비디오 게임, 콘서트, 스포츠 경기까지 사람들의 남는 시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TV 시청 시간 점유율이 여전히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지할 땅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죠. 라이브 이벤트는 제이크 폴 복싱 경기나 NFL 중계 같은 걸로 이미 맛을 봤는데 이걸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비디오 팟캐스트는 현대판 토크쇼라고 표현하던데 이건 그냥 기존 팟캐스트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네,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과거 방송사들이 하나의 거대한 토크쇼에 모든 걸 걸었다면 넷플릭스는 수백 개의 다양한 니치 팟캐스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 개인화된 토크쇼. 네. 스포티파이나 아이하트미디어와 제휴해서 기존 인기 팟캐스트를 끌어오는 동시에 코미디언 피트 데이비드슨이나 NFL의 전설 마이클 어빙 같은 인물들과 오리지널 팟캐스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분야도 흥미로워요. 특히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내세웠는데 네, 그 부분 입장에서 휴대폰을 컨트롤러 삼아서 TV로 레드데드 리뎀션이나 피파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렉이나 지연 시간 때문에 엄청 답답할 것 같다는 걱정이 먼저 들어요. 기술적인 장벽이죠. 네. 혹시 이 기술적인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자료에 있었나요? 그 기술 구현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미 보글이나 픽셔너리 같은 간단한 파티 게임으로 테스트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 일단 캐주얼 게임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아마 초기에는 캐주얼 게임 위주로 저변을 넓히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점차 하드코어 게이머들을 만족시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게임을 하려고 비싼 콘솔을 살 필요가 없다는 접근성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모든 시도들이 결국 여가 시간 정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에 활용점정, 업계를 뒤흔든 뉴스가 바로 워너브라더스 일수죠. 네,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CEO가 직접 우리는 대규모 M&A에 소질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번 인수는 단순히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기존 전략을 몇 단계 건너뛰게 해주는 가속기, 엑셀러레이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리포터나 배트맨 같은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사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아, 지금껏 넷플릭스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통째로 손에 넣는다는데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핵심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째는 워너브라더스라는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 스튜디오입니다. 이걸 통해 수십 년간 고민만 하던 자체 극장 배급망을 단번에 확보하게 돼요. 스트리밍 회사가 극장 산업의 강자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워너 영화의 45일 극장 우선 개봉 원칙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TV 스튜디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HBO입니다. 아, HBO. 명품 TV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HBO는 자신들만의 색깔이 아주 강한 곳인데 이게 과연 넷플릭스랑 어울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문화적 충돌의 가능성. 네. HBO는 몇 년에 걸쳐서 작품 하나를 막 공들여 만드는 장인 같은 이미지인데 넷플릭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많이 만드는 공장의 이미지잖아요. 이 두 문화가
한 지붕 아래서 공존이 가능할지. 바로 그 문화적 충돌이 이번 인수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이자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HBO를 기존 넷플릭스와 매우 상호 보완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상호 보완적이다. 네. 그러니까 HBO는 지금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남고 넷플릭스는 대중적인 컨텐츠를 계속 공급하면서 요금제 구조를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죠. 아, HBO 포함 초고가 요금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넷플릭스의 문화가 HBO의 창작 자율성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내부 갈등이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실험이네요. 실제로 실적 발표에서 한 분석가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번 인수는 결국 정체된 참여도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고요. 사실상 힘이 빠지니까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전국을 찌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CEO의 답변이 과연 설득력 있는 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핵심 문제를 회피하려는 화술이었을까요? CEO는 그 질문에 대해 전체 시청 시간 같은 지표는 국가별 시청 습관, 예를 들어 일본 시청자는 미국 시청자보다 TV를 덜 본다, 이런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 그건 지표의 문제다. 네. 대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고객 만족도나 업계 최고 수준의 구독 유지율 같은 결과 지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즉, 워너브라더스는 문제가 생겨서 부른 구원투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잘 나가는 팀에 합류한 슈퍼스타 용병이다. 이런 입장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심을 완전히 떨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관문, 바로 규제 당국의 승인 문제입니다. 요즘 분위기상 이런 거대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가장 큰 허들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할리우드 절반을 넷플릭스가 삼키는 셈인데 이게 과연 승인이 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정교한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논리죠? 그들의 주장은 이것은 경쟁을 없애는 수평적 결합이 아니라 컨텐츠 제작 생태계를 더 키우는 수직적 결합이다라는 겁니다. 수직적 결합이다. 소유한 것도 아니고 케이블 TV 회사를 소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작사인 워너와 배급사인 넷플릭스가 합쳐지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창작자, 노동자 모두에게 이롭다는 거죠. TV의 정의 자체를 바꿔서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그게 핵심 방어 논리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디즈니뿐만이 아니다. 유튜브, 아마존 다 경쟁자다. 그렇죠. 유튜브는 이미 오스카와 NFL을 중계하고 있고 아마존은 MGM 영화사를 소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심지어 월 평균 시청 시간에서 유튜브가 공영방송인 BBC를 넘어섰다는 통계까지 제시했어요. 아, 즉, 오늘날 TV라는 스크린을 통해 소비되는 모든 것, 유튜브, 틱톡, 게임, 전부 다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한다고 해서 시장 경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경쟁의 판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정말 치밀하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025년 넷플릭스는 광고 사업의 성공과 구독자 증가로 아주 견고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청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강력한 팬덤을 가진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2026년부터는 라이브 이벤트, 팟캐스트, 게임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서 우리의 여가 시간을 남김없이 차지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한 번에 몇 단계나 점프시켜줄 거대한 엔진이 바로 워너브라더스 인수고요. 맞습니다. 스피더 단순히 컨텐츠를 추가하는 걸 넘어서 극장 영화, TV 스튜디오, 그리고 HBO라는 명품 브랜드까지 넷플릭스의 DNA에 없던 것들을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성공한다면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대 사건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곱씹어볼 만한 생각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실적 발표에서 한 임원이 과거 자신들의 원칙이었던 극장 개봉 전략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넷플릭스는 광고는 절대 안 한다. 라이브 스포츠는 안 한다. 그리고 극장 개봉은 무의미하다. 난 자신들의 신념을 비즈니스를 위해 모두 바꿔왔습니다. 100년 역사의 워너브라더스를 품에 안고 미디어 산업의 모든 것을 손에 쥔 넷플릭스가 세상을 즐겁게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다음에는 또 어떤 자신들의 오랜 믿음을 바꾸게 될까요?